사람들은 나에게 묻는다. 로또 1등에 당첨되면 어떤 기분이냐고. 나는 이렇게 답한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고.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시험하는 악마의 달콤한 유혹일 수도 있다고. 2023년 7월 15일.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이자 가장 불행한 날의 시작이었다. 돈은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 다만 사람 속에 숨겨져 있던 것들을 드러낼 뿐이다. 이것은 내 이야기다. 윤성호, 47세, 정비공, 그리고 한때 로또 1등 당첨자였던 남자의 이야기. 2023년 7월 장마가 끝나지 않던 여름이었다. 나는 경기도 의정부의 작은 정비소에서 일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살. 월급은 늘 부족했고 빚은 늘 남아 있었다. 아내 이정은은 집 앞 편의점에서 몇 시간씩 알바를 했다. 딸이 아직 어리고 몸이 약해 일주일에 3일 정도만 일을 했다. 아이의 숨소리가 조금만 이상해도 병원 응급실로 향해야 했고 들어오는 돈보다는 나가야 되는 돈이 항상 많다 보니 늘 빠듯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래도 그녀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어쨌든 그녀는 최선을 다해 살아내려고 노력했다. 윤아린, 7살 할인이는 심장이 약하게 태어났다. 그래서 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 수시로 병원을 가야 했다. 그날 병원 복도에서 의사가 말했다. 판막 협착증이 심해졌습니다. 이번에는 꼭 수술을 해야 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수술을 받지 않으면 늦을 수 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술비는 얼마나 필요할까요? 정확한 거는 원무과에 문의해보세요. 할인이의 경우는 설명드린 것과 같이 폐동맥도 확장시켜야 하고 좀 복잡한 수술이 포함되어 있어 비용이 꽤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보험 드신 거 있으시면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보험.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하게 태어난 할인이는 생명보험도 실손보험도 거부당해 그마저도 없었다. 원무과에 물어보니 정확한 것은 수술이 끝나야 알 수 있지만 4천만 원 정도는 나올 걸로 예상이 된다고 한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다. 4천만 원. 그마저 예상 금액이니 더 들 수도 있는 것이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다. 여보, 우리 어떡해? 할인이가. 나는 침묵한 후 대답했다. 방법을 찾을 거야. 꼭. 하지만 나는 한숨이 나오는 걸 느꼈다.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은행 대출은 이미 한도를 넘었다. 친척들에게 빌릴 여력도 없었다. 부모님은 몇 년이나 아프시다 돌아가신 지 20년이나 지났고 처가는 더 어려웠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신에게 기도했다. 울부짖었다. 제발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다음 날 저녁 퇴근길에 작은 로또 판매점 앞을 지나쳤다. 평소엔 거들떠보지도 않던 곳이었다. 로또는 가난한 사람들의 세금이라고 비웃던 나였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무언가에 끌리듯 점포 안으로 들어갔다. 주인이 밝게 말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추첨일이에요. 나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한 장 주세요. 수동이요, 자동이요? 수동으로요. 나는 딸의 생일을 적었다. 2017년 8월 4일. 4, 8, 17 그리고 아내와 내가 처음 만난 나이 등을 넣어 6개를 채워 넣었다. 할인아, 아빠 한 번만 믿어줘. 아버지, 저희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사게 된 1,000원짜리 종이 한 장. 그게 내 인생을 갈라놓을 줄은 몰랐다. 기적의 숫자. 2023년 7월 15일 토요일 밤 8시 45분. 로또 추첨 방송이 시작되었다. 거실에서 아내가 물었다. 여보, 설마 복권 샀어요? 나는 멋쩍게 대답했다. 응. 할인이 생일로. 아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알았다. 당첨된다는 게 하늘의 별따기란 걸. 하지만 그날 기적이 일어났다. TV에서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 주 로또 당첨 번호를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번호 8번. 내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8. 두 번째 번호 4번. 숨이 막혔다. 4. 할인이 생일. 아내의 눈이 커졌다. 여보, 설마. 세 번째 번호 17번.
네 번째 40번, 다섯 번째 30번. 손이 떨리며 복권을 꺼냈다. 43, 43이 나와야 해. 여섯 번째 번호 43번. 시간이 멈췄다. 아내가 비명을 질렀다. 여보, 이거.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4, 8, 17, 30, 40, 43. 완벽히 일치했다. 나는 울부짖었다. 할인아. 아내도 울면서 말했다. 우리 이제 살 수 있어. 할인이 수술시킬 수 있어.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울었다. 기쁨이 아니라 안도였다. 드디어 우리 딸을 살릴 수 있다. 당첨금은 35억 7천만 원. 우리 같은 사람에겐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 아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숫자였다. 월요일 아침 바로 은행에 갔다. 은행원이 정중하게 말했다. 마스크를 벗어주시고 신분증과 복권을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잠시 후 그가 확인했다. 1등 당첨되신 건 맞고요. 33% 세금 공제 후 24억 2,400만 원 정도가 입금 처리되었습니다. 내 통장에 찍힌 숫자 24억 2,550만 3,682원. 나는 그 숫자를 10번도 넘게 확인했다. 이게 진짜구나. 차 안에서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할인아, 아빠가 해냈어. 이제 넌 건강하게 살 수 있어. 그날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당첨 사실을 비밀로 하려 했지만 불가능했다. 우리가 사는 동네는 작기도 했지만 어떤 단체라고 착한 일에 사용하자며 기부 좀 하라고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오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 소문은 금방 났다. 동네 슈퍼 앞에서 아줌마들이 수군거렸다. 그거 들었어? 윤성훈애가 로또에 당첨됐대. 어머, 진짜? 그렇게 어렵게 살던 사람들이? 맞아, 은행에서 봤다는 사람도 있고 집 앞에 계속 사람들이 찾아오나 봐. 통장에 24억이 찍혔대.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평소 마주쳐도 인사 한 번 안 하던 사람들이 웃으며 다가왔다. 빌려간 돈을 갚지 않던 친척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어느 날 친척 형에게서 전화가 왔다. 성호야, 오랜만이다. 잘 지내지? 들었어, 대박 났다며? 나는 경계하며 대답했다. 응. 야, 그럼 우리 좀 도와줘야지. 형제끼리 말이야. 그 쓸데없는 단체 같은데 말고. 가까운 사람을 도와야지. 나 지금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한데. 나는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아내는 달랐다. 집에서 아내가 말했다. 여보, 그래도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건 좋은 일 아니에요? 나는 불안하게 대답했다. 당신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러는지 모르겠어? 알아요. 하지만 우리도 어려울 때 도움 받고 싶었잖아요. 아내는 착했다. 너무 착했다. 그래서 나는 더 불안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가 나타났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성호야. 나다, 재훈이. 박재훈. 15년 전 나에게 사기친 친구였다. 15년 전 그는 말했었다. 성호야. 이 사업은 100% 성공이야. 내가 5천만 원만 투자하면 1년 안에 5배로 불린다. 나는 믿었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다. 5천만 원, 당시 내가 가진 전 재산이었다. 집 앞에서 나는 차갑게 물었다. 넌 왜 왔어? 그가 웃으며 대답했다. 야, 오해 풀러왔어. 그때는 내가 젊어서 실수한 거야. 미안했어. 됐어. 돌아가. 성우야, 이번엔 진짜야. 나 이제 제대로 된 사업하고 있어. 내 돈 불려줄 수 있어. 나는 문을 닫으려 했다. 하지만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무슨 사업인데요? 재훈의 눈빛이 반짝였다. 부동산이에요. 지금 판교 쪽에 개발 호재가 엄청나요. 6개월이면 투자금의 2배는 기본입니다. 2배요? 나는 제지했다. 당신 이 사람 말 믿지 마. 재훈이 상처받은 척하며 말했다. 성호야, 난 정말 변했어. 증명할게. 이것 봐. 그는 서류 뭉치를 꺼냈다. 투자 제안서, 계약서, 수익률 그래프. 전부 진짜처럼 보였다.
아내의 눈빛이 흔들렸다. 여보, 한번 들어보는 것도.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안 돼. 재훈이 웃으며 말했다. 알았어. 생각해봐. 내 연락처 여기 두고 갈게. 그날 밤부터 아내와 나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날짜를 잡아 기다리던 할인이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3,500만 원 정도 나왔지만 우리가 그렇게 절박하게 필요했던 돈. 이제는 그냥 통장에서 빠져나간 숫자일 뿐이었다. 병원 회복실에서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다. 할인아, 이제 괜찮아. 엄마 아빠가 지켜줄게. 나는 안도하며 답했다. 이제 다 끝났어. 하지만 그것은 끝난 게 아니었다. 오히려 시작이었다. 어느 날 밤 집에서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재훈 씨 말 생각해 봤어요? 나는 놀라며 물었다. 뭐? 할인이 수술은 끝났지만 추가 치료도 필요하고 아이가 클 때까지 계속 지켜도 봐야 하고 앞으로 우리 생각도 해야 하잖아요. 우리한테 대출 갚고도 23억 있어. 충분해. 23억이 많아 보여도 이사하면서 아파트 사고 차도 바꾸고 그러면 금방 없어져요. 그래도 투자는 안 돼. 특히 재훈한테는.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왜요? 왜 그렇게 의심만 해요? 사람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차갑게 답했다. 사람은 안 변해.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크게 싸웠다. 나도 그 자식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그때의 빚을 갚아주려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아내는 울었고 나는 침묵했다. 그리고 한 달 후 나는 우연히 통장을 보게 되었다. 출금 내역에 3억 원이 박재훈 계좌로 빠져나가 있었다. 손이 떨렸다. 당신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아내가 당황하며 말했다. 그게 재훈 씨가 정말 괜찮은 투자처를 가져왔어요. 6개월이면 6억이 돼요. 나는 분노하며 소리쳤다. 내가 뭐라고 했어? 절대 하지 말라고 했잖아. 당신 미쳤어? 아내가 울먹이며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 돈이잖아요. 저도 이 돈을 지킬 권리가 있어요. 지킨다고. 날려버리는 거지. 아내가 비명처럼 말했다. 당신은 항상 그래요. 항상 안 된다, 위험하다,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살다간 평생 가난하게 살아요. 그 말이 내 심장을 찔렀다. 평생 가난하게. 그게 내가 두려워하던 말이었다.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알았어. 이미 한 거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돼. 미안해요. 하지만 나는 알았다. 아내가 미안해하는 건 내게 들킨 것 때문이지 투자한 것 자체를 후회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 후로 3개월이 흘렀다. 박재훈은 매주 전화를 걸어왔다. 정은 씨, 지금 수익률이 30% 넘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40%, 50%도 가능해요. 아내는 기대에 차서 물었다. 정말요? 정말 그렇게 될까요? 당연하죠. 제 말만 믿으세요. 그리고 이번에 다른 투자처가 하나 나왔는데 2억 정도 투자하면 3개월 만에 2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더 이상은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좀 어렵겠어요. 아, 그래요. 아쉽네요. 정말 확실한 건데 그건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아내는 점점 빠져들었다. 그리고 나는 무력하게 지켜만 봤다. 그 사이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기존의 차는 아내가 타고 나는 차도 한 대 새로 뽑았다. 왠지 통장에 돈이 있으니 자꾸 써야만 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동안 아내에게 제대로 못해준 미안한 마음도 들어 아내가 사고 싶어 하는 것은 다 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집에는 날마다 새로 사는 물건들이 배달이 오고 통장에서는 돈이 쉴 새 없이 빠져나갔다. 나도 아내도 할인이 수술과 이사를 핑계로 일하던 것을 그만두었기에 통장의 잔고는 계속 줄어들고 있었다. 그리고 5개월째 되던 날 박재훈의 전화가 끊겼다. 아내가 불안하게 말했다. 여보, 재훈 씨가 전화를 안 받아요. 나는 침묵했다. 설마가 현실이 되었다. 2024년 2월 박재훈에게 연락이 끊긴 지 한 달이 지났다. 경찰이 물었다. 투자 사기 피해 신고가 맞으시죠? 나는 무겁게 대답했다. 네.
피해 금액이 3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계좌 이체 내역이 있나요? 아내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건넸다. 경찰이 서류를 보며 말했다. 계좌 추적은 해보겠지만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내가 절규했다. 그럼 우리 돈은요?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찰이 무겁게 답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 말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그날 밤 집에서 아내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나는 소리쳤다.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그리 될 줄 알았어요? 다 잘 되자고 한 건데. 아내도 미안해 하면서도 짜증을 냈다. 그러면서 나도 그 새끼가 이제는 정신을 차렸나 보다 은연중에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생각에 나 자신에게도 화가 났다. 우리는 한동안 서로 말을 안 하는 냉전 기간이 이어졌다. 3억이라는 돈을 생각하고 나한테 상의도 없이 돈을 보낸 아내를 보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화가 치밀었다. 그래도 나는 아내를 원망하지 않으려고 했다. 아니, 원망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믿었던 거였다. 15년 전 내가 그랬던 것처럼 선의가 통할 수 있다고,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은 것이라고 생각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액땜한 거다라고 여기려고 생각했다. 아내는 나를 보면 죄스러워했고 미안하다고 했다. 아직 8억이 남았어. 나머지 금액이라도 잘 지켜보자. 우린 괜찮아. 정말 괜찮을까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머지 돈은 잘 지켜낼 수 있을까? 할인이는 수술은 잘 되었지만 그래도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재검사를 받아야 했고 계속 추적 검사를 해야 했다. 수술만 받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평생 지켜보며 마음을 졸여야 하는 건 비슷한 것 같았다. 자라면서 잘 적응하고 이겨내기를 바랄 뿐이었다. 다행히 아내와는 조금씩 딸 얘기를 하면서 사이는 풀렸지만 왠지 모를 막이 가로막은 듯 답답함이 느껴졌다. 예전에는 몰랐던, 돈이 없을 때는 몰랐던 사치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 쉽게 물건을 사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나는 혼자 차 안에 앉아 있었다. 24억, 이제 8억 남짓, 아파트는 남아있긴 하지만 몇 달 사이 수억 원의 돈이 나갔다. 손 안에 들어있는 물처럼 돈은 그렇게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8억이라는 숫자는 여전히 컸다. 하지만 통장의 숫자만큼 마음이 행복한 것은 아니었다. 돈이 있으면 항상 행복할 줄 알았는데 우리는 더 불안하고 조마조마하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왠지 꺼려지고 무섭다. 돈 때문인가 하는 지레짐작을 갖게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 잔고는 아마 1년 안에 사라질 것 같은 소름 돋는 생각이 든다. 행운은 과연 축복인가? 그래도 그 돈이 없었다면 딸 할인이 수술은 엄두도 못 냈을 것이다.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과연 이대로 가는 게 맞나? 묻게 된다. 2024년 3월. 나는 다시 정비소로 돌아갔다. 8억이 있어도 나는 일을 해야 했다. 집에 있으면 미칠 것 같았다. 어떻게 돈을 투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일단은 일을 해보자 싶었다. 정비소에서 박 선배가 묵묵히 렌치를 건네며 물었다. 힘들지? 나는 손을 닦으며 대답했다. 네. 그럴 줄 알았어. 선배님도 알고 계셨어요? 동네가 좁은데 모를 리가 있나? 로또 당첨됐다며? 나는 고개를 숙였다. 네. 그런데 한 3억은 사기를 당했어요. 박 선배가 담배를 피우며 말했다. 박재훈이란 놈이지? 어떻게? 그 새끼 15년 전에도 너한테 그랬잖아. 알고 있었어. 박 선배는 60대 중반의 과묵한 사람이었다. 20년 넘게 이 정비소에서 일했고 나를 고용한 사람도 그였다. 성호야, 너 아버지 기억하나? 나는 멈칫했다. 네. 제가 20살 때 돌아가셨어요. 너 아버지도 한때 큰 돈을 만진 적이 있어. 네.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사고 보상금으로 5천만 원을 받았지. 당시엔 큰 돈이었어. 그 돈으로 사업을 한다고 했었지. 친구가 권한 부동산 투자였는데 너희 아버지를 사장으로 앉혔어. 그리고는 자기들이 다 해먹고 책임은 너희 아버지가 다 안게 됐지. 그리고 그 친구는 사라졌고 너희 아버지는 빚더미에 올랐어. 나는 숨이 막혔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게 사셨던 거예요? 그래, 빚 갚느라 평생을 고생하셨지. 사고로 몸도 아프신데. 그런데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봤자 내가 안 믿었을 거야. 사람은 직접 겪어야 배우는 법이거든.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박 선배가 물었다. 근데 너한테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 너 그 돈 때문에 행복했나? 나는 침묵했다. 24억이 생겼는데 왜 너는 더 불행해 보이냐? 모르겠어요. 돈이 생기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돈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야. 문제를 드러낼 뿐이지. 그 말이 오래 남았다. 박 선배가 계속 말했다.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부탁한 게 있어. 뭔데요? 성우가 힘들 때 옆에 있어 달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야. 너 때문에. 나는 그제야 알았다. 왜 박 선배가 나를 고용했는지. 왜 월급을 더 줬는지. 왜 묵묵히 옆에 있어 줬는지. 선배님. 나는 울먹였다. 울지 마. 남자가. 하지만 나는 울었다. 성우야, 내가 여기로 돌아온 거는 일단은 잘한 것 같아. 조금 시간을 갖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더라도 해. 너희 집사람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고생 많이 했잖아. 집에 가서 집사람 꼭 안아줘. 그 사람이 제일 힘들 거야. 알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내를 안았다. 그녀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당신 잘못 아니야. 나도 미안해. 아내가 울며 대답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천천히. 다음에 무얼 사거나 투자할 때는 꼭 나랑 상의해서 해야 해. 알겠지?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돈을 잃은 건 불행은 맞지만 그냥 작은 것이다. 서로를 잃을 뻔한 게 진짜 불행이었다. 2024년 5월. 박재훈이 사라진 지 4개월이 지났다. 우리는 포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다. 윤성호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박재훈을 검거했습니다. 내일 경찰서로 출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이 뛰었다. 다음 날 경찰서에서 경찰이 설명했다. 피의자는 필리핀에 도피해 있었습니다. 국제공조로 송환했습니다. 그럼 우리 돈은요? 경찰이 무겁게 답했다. 그게 대부분 이미 사용된 상태입니다. 아내가 무너졌다. 그럼 한 푼도 못 돌려받는 건가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경찰이 서류를 펼쳤다.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USB에서 발견된 파일입니다. 화면에 떠오른 문서, 아내 이름으로 보내진 마지막 송금한 통장 내역. 예금주 이정은에게 금액 5천만 원. 나는 놀라며 물었다. 이게 뭡니까? 박재훈이 마지막으로 남긴 겁니다. 본인 명의로 통장에 남아있으면 압류될 거라 생각해서 이정은 씨 통장에 송금을 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잘 사용 안 하던 통장이라 투자할 때 그 통장을 사용했는데 그 금액이 입금되었는지도 몰랐다고 했다. 아내가 떨리며 물었다. 왜 그랬을까요? 조사 과정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조사 영상을 보여줬다. 수갑을 찬 박재훈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이정은 씨는 유일하게 날 믿어줬어요. 경찰이 물었다. 그래서 돈을 돌려준 겁니까? 재훈이 대답했다. 아니요. 돌려준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만큼은 죄책감 속에서 살게 하기 싫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윤성호는 날 처음부터 의심했어요. 그건 당연해요. 내가 배신했으니까. 근데 이정은 씨는 달랐어요. 진심으로 날 믿어줬어요.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믿어줬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완전히 배신할 순 없었어요. 경찰이 다시 물었다. 그럼 나머지 2억 5천만 원은 어디 갔습니까? 재훈이 침묵하다가 낮게 대답했다. 도박이요. 전부 날렸어요. 나는 그 영상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 슬픔, 동정. 다 섞여 있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여보, 저 사람도 힘들었나 봐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힘들다고 다 용서되는 건 아니야. 알아요. 근데 그래도 아내는 끝까지 착했다. 그게 아내였다.
경찰이 말했다. 5천만 원은 합법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서류 작업만 하시면 됩니다. 나는 한숨을 쉬며 답했다. 알겠습니다. 3억을 잃고 5천만 원을 돌려받았다. 결국 2억 5천만 원의 손해. 숫자로만 보면 엄청난 손실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다. 차 안에서 아내가 다시 한번 울고 있었다. 미안해요, 여보. 몇 달 동안 그 일로 힘들었는데 다시 아내가 힘들어한다. 정은아. 처음부터 없었던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나도 그게 쉽지는 않아. 그래도 오늘 이후로 이 일을 잊어버리자. 그리고 이 돈은 할인이 교육비 통장 만들자. 아내가 눈물이 깃든 눈으로 억지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우리는 더 이상 큰 꿈을 꾸지 않았다. 작은 행복으로 충분했다. 그리고 재판이 열렸다. 피해자가 우리만 있었던 게 아니라 몇 사람이 더 있었다. 판사가 선고했다. 피고인 박재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재훈은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다. 마지막 순간 그가 우리를 봤다. 입모양으로 말했다. 미안합니다. 나와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악인에게도 단 한 번의 후회는 남아 있었다. 그게 위로가 될까? 아니.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증오 속에서 살지 않을 수 있었다. 2027년 가을. 로또에 당첨된 지 4년이 지났다. 나는 내가 일하던 박 선배의 정비소를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다. 내가 잘하는 분야에서 나는 열심히 일을 해서 살아가고 있다. 손님이 인사했다. 윤 사장님 수고 많으세요. 나는 웃으며 답했다. 네, 반갑습니다. 차량이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로또 당첨자라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이제 상관없었다. 아내 정은은 작은 카페를 열었다. 할인인의 카페. 직원 없이 혼자 운영하는 작은 공간이었다. 카페에서 아내가 손님에게 밝게 말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저녁 집에서 딸 할인이가 밝게 말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나는 웃으며 물었다. 그래? 잘했어? 네.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아내가 따뜻하게 말했다. 우리 딸 최고야. 딸 할인이는 건강하게 자라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다. 심장 수술의 흔적은 남아있지만 그 아이는 누구보다 밝게 웃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핸드폰에서 로또 복권 사진을 찾아보았다.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 종이 한 장이 내 인생을 바꿨지. 좋은 방향으로? 나쁜 방향으로? 잘 모르겠다. 다만 확실한 건 이제는 괜찮다는 거. 로또 당첨이 나를 부자로 만들었나? 부자까지는 아니라도 돈 걱정은 안 하게 된 것 같다. 하지만 행복하게 만들었나? 한동안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렇다. 대부분의 95% 이상의 로또 당첨자들의 가족들이 붕괴되고 다시 피폐한 삶을 살게 된다는데 그래도 나는 다행히 그런 대로 잘 살고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고 아버지가 도와주신 덕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딸이 말했다. 아빠, 내일 놀이공원 가요. 나는 웃으며 답했다. 그래, 가자. 아내가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봤다.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악마의 유혹 속에서 나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으니까. 2027년 10월. 나는 다시 로또 판매점 앞을 지나쳤다. 나는 멈추지 않고 지나쳤다. 더 이상 로또를 사지 않는다. 한 번의 기적으로 충분했다. 사람들은 묻는다. 로또 당첨되면 행복할까요? 나는 이렇게 답한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아요. 다만 당신이 누구인지 보여줄 뿐이죠. 24억은 우리를 바꾸지 않았다. 우리 속에 있던 것들을 드러냈을 뿐이다. 아내의 착함, 나의 두려움, 재훈의 탐욕, 그리고 박 선배의 따뜻함. 딸의 목숨을 구할 수 있게 해준 것은 정말 감사하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타락하지 않고 멈출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돈은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 사람 속을 드러낼 뿐이다. 어느 날 새벽 정비소 앞에서 나는 하늘을 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아버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행운은 한때 내 삶을 흔들었다. 하지만 결국 남은 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이것은 윤성호의 이야기였습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되고 3억을 사기당하고 가족이 무너질 뻔했던 평범한 남자의 이야기. 만약 당신에게 로또가 당첨된다면 이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돈은 축복일 수도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돈은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 다만 사람 속을 드러낼 뿐이다. 구독과 좋아요로 인생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받아보세요.